안녕하세요. 오늘 잠깐만 설명드리면 확인학습 있죠. 네, 예. 확인학습. 근데 이제 보면은 만약에 1번 문제 보시면 25회가 내용 보자는 거 아닙니다. 굵은 표시가 돼 있죠. 예를 들어서 2번을 보면 28회, 25회, 20회는 굵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26, 22, 16은 굵은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예, 그 굵은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요 회차에 정답 지문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요 회차에. 네, 그거 지금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기본서가 나왔습니다. 요 기본서가 이제 바로 우리가 실제 시험에 가서 사용할 진검. 시험이라는 전투에 가서 사용할 진검입니다. 진검. 자, 그런데 원장님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요.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 물론 우리가 실제 시험에 가가지고는 이제 문제들을 칼로 다 무찔러서 맞춰야 되는데, 연습할 때는 목검을 좀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처음부터 진검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서가. 그런데 우리가 11월, 12월 입문 과정에서는 진검보다는 목검으로 조금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기본서는 이제 도중에 참고를 하고 11월, 12월 과정만 요 계절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행 방식도 제가 말씀드리고 할 건데,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민법 학계에 최고의 권위자라고 불리시는 분이 양창수 전 대법관입니다. 제가 쓴 글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분의 명저로 꼽히는 게 민법 입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희 시험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내용 자체에는 목차들이 안 매겨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 발췌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제가 편집을 해서 쭉 자료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 게, 워낙 이게 명저로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합격하시면 두껍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사무실에 이 민법 입문 이 책이 딱 꽂혀져 있으면은요, 혹시라도 고객분들 중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법을 조금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요 책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한 책. 그래서 합격하시면 이제 꼭 참고해 볼 만한 그러한 책이다. 큰 부담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이 자체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을 겁니다. 설명도 드리고. 그런데 그 방식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지금 이제 책 자체는 글이 쭉 나와 있는데 좀 압축을 해 놓은 겁니다. 압축을 해 놓은 거.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압축한 이 부분을 먼저 보고 해당 부분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읽어보고 또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1장 계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 첫 출발은 민법 총칙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민법 입문의 책을 보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민법 총칙부터 공부하는 것은 42.19km라는 마라톤 경주에서 처음부터 경사를 달리는 거하고 똑같아. 왜? 용어들 자체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니까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계약부터 먼저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 사례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갑이 조금 이따 보시게 되면 이제 매도인이 되는 거고, 을이 매수인이 되는데, 자기가 살던 집을 팔기 위해서 중개사무소에 내놨고요. 을이라는 친구는 주택을 구입할 만큼의 돈을 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결국 그 중에서 갑소유의 주택에 점을 찍은 겁니다. 그 다음 을은 갑과 의 사이에 가격을 1억 원으로 정하고
기타 인도 날짜, 대금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해서 교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한번 봐보시면 갑은 자기가 살던 집을 팔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내놓았다. 을은 주택을 구입할 만큼의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무주택 상태를 청산하고자 한다. 그는 가용한, 즉 이용 가능한 돈의 액수, 그 다음 통근 기타의 교통관계,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다음 장래의 가치 상승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여러모로 가령 여러 중개사무소를 돌아다녀 보는 등으로 해서 알아본 결과 그 중에서 갑 소유의 주택을 점 찍었다. 을은 그 주택에 가서 내부를 돌아본 다음 갑과의 사이에 그 가격을 1억 원으로 정하고 기타 인도 날짜, 대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 일자 등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진행을 하였다. 이런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여러분 생각을 해볼 거. 자, 그래서 갑이요, 자기 소유 주택을 1억 원에 매도할 의사를 표시를 했고요. 을이 그에 대해서 오케이 1억 원에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금 지급 날짜라든지 대금 지금 뭐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하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 간에 매매 계약은 성립했을까 안 했을까? 성립합니다.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 매매에서 가장 본질적인 거 중요한 게 뭡니까? 목적물하고 대금. 이 두 개에 대해서 의사가 딱 맞아 떨어지면 계약은 성립한다라는 거. 판례이기도 하고 그 사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씩 기본서 자체는 참고합니다. 기본서. 자, 488페이지 펼쳐보십시오. 천천히 갈 거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리 그냥 확인을 해본다. 488페이지. 중간에 보면 큰 제목 해가지고 2번 매매의 성립 나와 있고요. 양과 1번 서설에서 작은 동그라미 1번만 확인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은 재산권 이전과 그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로 성립한다. 따라서 계약 비용이라든지 이행기라든지 변제 장소 등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 그거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매매를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민법 자체가요, 우리 민법 자체가 요런 것을 정하지 않았을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몇 개의 조문들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을 두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앞에 이제 서론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다음 매매 계약의 성립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563조 조문을 보면 매매의 의라고 해가지고요. 매매라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재산권 하게 되면 물권, 채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례에서 지금 갑하고 을이 갑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이 된다는 거죠. 매매 계약. 그런데 법적으로 말하면 이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이 물건 속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하고 있는 게 매매 계약이라는 겁니다. 재산권이라고 적어져 있죠. 그 말은 물건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무형의 권리, 채권뿐만이 아니라 지상권 이러한 것들도 포함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주식 매매 계약. 그것도 권리죠, 권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거 물건은 산다는 것의 법적 의미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것이고 소유권이 재산권에 포함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 가셔가지고 자료로 가셔가지고 양과로 1번에 매매의 의의를 보시면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계약은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었던 민법 563조는 그 표제를 앞으로 우리가 조문들을 보면 이렇게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 요거 제목, 표제. 563조 표제, 제목. 그래서 표제를 매매의 의의라고 하고서는 방금 읽었던 조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민법 563조에서 재산권이라고 하고 단지 물건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의 대상에는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채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건을 산다고 하는 경우에 그 뜻은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이므로 재산권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소유권,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되게 되면 물론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계약의 종류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제목을 한번 봐보시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게 낙성계약, 불요식 계약, 자, 이런 단어들도 우리가 많이 평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미리 잠깐 말씀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에서요, 주택 소유자 갑이 을에게 야, 내 주택 너 1억 원에 사겠느냐, 갑이 먼저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죠. 반대로 을이 가가지고 갑에게 먼저 야, 너 네 주택 나한테 1억 원에 팔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할 수는 있죠. 그럴 때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청약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갑이 청약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요, 을이 오케이 내가 1억 원에 사겠다라고 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고, 이 두 개가 합의가 일치됐다, 맞아떨어진다 라고 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이. 그랬을 때 지금 나오는 용어 낙성계약에서 낙은 요 낙자입니다. 낙자.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승낙하고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거, 이거를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낙성계약에 대비되는 개념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느냐,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 일단은 여러분 지금 제 설명 들으시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요라는 것은 필요하다, 요한다. 물이라는 것은 현물의 인도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카바고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매매 적으면 여기 뒤에는 이렇게 계약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계약금 1,000만 원 겁시다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을이 그럽시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당사자 간에 지금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했는가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먼저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1억 원에 살래, 다시 계약금 1,000만 원 겁시다, 그럽시다, 이것만 가지고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어때야 성립하냐면 1,000만 원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낙성계약. 그런데 의사의 합치 플러스 뭔가 알파가 필요하다.
이런 계약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 요물, 현물의 인도 등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요물 계약이다. 대충 감 오신가요? 계약금 딱 1,000만 원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 공부하겠지만, 자, 만약에 계약금 1,000만 원 겁시다. 그럽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요.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줄게. 그리고 나중에 900만 원 줄게. 100만 원만 줬죠. 그 상태에서도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1,000만 원이 지급됐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러한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물 계약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저한테 너무 소중한 새끼입니다. 그래서 제 이러이러한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너무 소중하니까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그러한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현상 광고 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법이 아닙니다. 계략적인 느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한 계약을 현상 광고 계약이라고 한다. 감도 잡으면 현상금 주겠습니다. 현상 광고 계약. 요즘 뭐 웹툰 같은 거 엄청 유행하죠. 네이버 웹툰 응모하세요. 당첨자 1등부터 해가지고 5,000만 원, 3,000만 원 다 이런 게 현상 광고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강아지 찾아주시면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요 라고 했을 때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 광고 계약은 강아지 저한테 찾아오셔야 됩니다. 다음, 웹툰 다 그려가지고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한 계약을 뭐라고 한다? 요물 계약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입니다. 영어. 단순 암기해도 되는 건데 일단은 그 의미 자체는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 여기 보면 이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낙성 계약. 의사의 합치. 이것만으로. 그런데 계약금의 지급, 계약금 지급, 이러한 것은 계약금, 매매 계약의 성립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모든 계약에 계약금을 거는 건 아니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초반에 공부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통상 우리 거래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증거로 삼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방금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니까 어떤 식으로 항상 생각하시냐면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네,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계약서의 작성 등이 필요치 않다.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불요식 계약. 그런데 수험상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은요, 원칙이 전부 다 불요식이 원칙입니다.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때는 항상 떠오르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면 되느냐? 계약 자유의 원칙.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요거는 약간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요물 계약. 계약금일의 지급이라든지 현물의 인도 등을 요구하는 계약. 이러한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우리 민법은 약정하고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낙성 계약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자료 봐보시면 양가로 2번부터 보면 되겠죠. 낙성 계약, 불요식 계약. 방가로 1번 낙성 계약. 우리의 사례에서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위에서 본 민법 제563조는 약정하고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약속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합의, 즉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그 외에 가령 계약금을 지급한다든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론. 이와 같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부른다. 이에 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다든가 해서 현물이 인도되어야만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계약들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요물계약 두 가지는 암기돼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나요? 방금 했던 거. 계약금 계약. 그 다음 현상 광고 계약. 요 두 개가 요물계약이라는 걸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자료회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민법 563조는 매매 계약이 낙성 계약임을 정한 규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방가로 2번 불요식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서면에 공증을 받는 등으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을 요식, 방식을 요한다. 요식 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매매계약뿐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기타의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여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또 그 외에 무슨 방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계약 자유의 원칙, 불요식, 특정한 방식이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수험상의 의미는 이제 우리 판례들을 보면 또는 우리 문제들을 보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요. 어떠한 의사표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암기해 두십시오. 공식입니다. 공식.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일단은 전부 다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명시적이라는 말이요. 명시적이란 말이 글이나 말로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례들을 읽어보면 다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무슨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 밑에 뭐라고 적었냐. 그러므로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항상 따라놓은 단어.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묵시적이라는 건 말은 안 한다는 거죠. 말은 안 하는데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행동. 한마디의 말보다 행동이 훨씬 더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자료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이 자체가 이미 정답으로도 다 출제가 됐습니다. 무엇은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하면은 X. 그럴 때 우리가 외워둘 것, 의사표시는 전부 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외워두면서 항상 그 앞에 나오는 단어, 의사표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니까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묵시적 할 수 있다. 이게 또 불요식의 수험상의 의미입니다. 수험상의 의미. 자, 그 정도에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는 의사의 합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자, 의사의 합치까지 그대로 읽어보고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례에서 갑과 을의 의사가 합치되면, 자, 저기 지금 방금 들어오신 선생님, 저희가 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자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료가, 네. 거기에 4페이지.
한 장 넘어가 가지고 그 3번에 의사의 합치라는 그 항목부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3번 다시요. 우리 사례에서 갑과 을의 의사가 합치되면 또 의사가 합치되기만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여기서 의사가 합치된다고 하는 것은 가령 을이 1억 원의 갑의 주택과 그 대지를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갑이 1억 원에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같이 그 서로의 의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공통된 약속을 이루는 경우를 말을 한다. 흔히들 이러한 점을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말로써 표현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 대립하는 의사, 대립하는 요거는 요 화살표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화살표 방향. 청약의 의사표시, 이에 대해서 대립하는 의사표시.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립하는 의사표시,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치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약법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별거 아닙니다. 주관적 합치는 상대방이 일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갑한테 야, 너 내 X 부동산 요 1억 원에 팔래라고 했더니 갑이 엉뚱하게 병한테 팔겠다. 상대방 일치가 안 됐죠. 계약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기출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객관적 합치라는 것은 내용이 일치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자,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에 매도 청약을 했는데 을은 9천이면 사겠다. 합치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내용이 일치가 안 됐으니까. 네, 이러한 것을 지금 합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증서의 작성. 중요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계약서가 작성되죠. 그것은 그 거래를 신중하게 하고 또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의 내용을 분명히 해서 장래 분쟁이 생길 소지를 없앤다는 생활의 지혜에 의한 것이죠.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만약 친구 사이에 돈을 구워주고 아무런 계약서도 받지 않았다. 여러분이 저한테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5만 원을 빌려주셨다. 차용증 안 썼다. 꾼 사람 제가 이것을 갚을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불요식이다. 요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읽어봤고 방금 우리가 봤던 부분들 다시 한번 여기 보면서 간단하게 요식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한다라든지 그 서명에 공증 등을 받아가지고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요요하게 성립하는 계약. 그러나 우리 민법은 불요식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요식 계약은 민법은 매매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기타의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용은 오늘 좀 이따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어떤 계약을 체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가서 계약을 체결해 주는 제도, 이거를 대리제도라고 합니다. 대리제도.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대리권 수여 행위라고 합니다. 이걸 더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 수권행위. 앞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변할 겁니다. 수권행위. 이것도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자, 그러면 이 표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그 말은 대리권 수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대리권을 주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다시,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두 번째 거. 안 해도 상관없죠. 다시, 대리권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X.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요식. 불요식. 되셨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기출지문으로서 오늘 문제 자체에서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통상적으로 많이 주지만,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 많이 쓰죠. 계약서 많이 씁니다. 그러나 계약서 안 쓰는 계약도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 또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그 말이 불요식, 이러한 증서,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 다음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의사의 합치, 서로의 의사가 합쳐져 하나의 공통된 약속을 이루는 것, 내용 일치, 상대방 일치, 맞아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은 청약, 그에 대한 승낙,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화살표 방향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증서의 작성. 이거는 그냥 증거 같은 거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이 부분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대리권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네,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약금과 관련해서는요, 일단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5번 계약금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양가로 1번 거래의 실태와 증약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의 실태를 보면 부동산을 산 사람, 이 사람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가로에 매수인. 산 사람이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우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대금의 약 10%, 즉 1할가량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대금은 중도금 또는 잔금이라고 해서 몇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통상이다. 애초에 지급하는 계약금은 적어도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징표, 징표가 되고 증거가 되고 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해약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핵심 파트죠. 핵심 부분. 여러분 저기 해약금 이야기 들어보셨죠? 계약금 준 사람, 그 계약금 그냥 포기해버리고 계약 없애버리는 거. 그 다음 받은 사람은 1,000만 원 받았으면 1,000만 원 얹어가지고 2,000 주고 계약 없애버리는 거. 이런 것을 해약금 해제라고 합니다. 해약금 해제라고. 그런데 그 내용을 가기 전에 계약금이 어떤 기능,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여러분 머릿속에 딱 암기해 두시고 오늘 자료 통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계약금은요,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이 있습니다. 증거로서는 언제나 작용을 합니다. 언제나. 그런데 이거는 지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을 때 해약금의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는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있을 때, 이 말은 있어야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 딱 이 부분 같이 한꺼번에 항상 세트로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없을 때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있어야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이 말들이 무슨 말인가 이거는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을 했죠.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 성질을 갖는다. 요 단어가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계약금의 최소한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의 기능.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하고라고요. 갑하고라고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갑이 매수인한테요. 우리 계약금 1,000만 원 거시죠. 그랬더니 우리 그럽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지급이, 요 동그라미가 지급이 된 겁니다. 지급이 된 거다. 그러면 지급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해약금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자, 계약금 1,000만 원 겁시다. 그럽시다. 라고 하면서 가별한테요. 우리 당신 해약금 해제 이런 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해약금 해제는 하지 맙시다. 우리 그럽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약금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했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 없을 때라는 것은 해약금 배제 특약이 없을 때. 만약 여기가 1,000만 원은 지급을 하는데 해약금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다 라고 적어져 있다면 1,000만 원이 지급이 됐어도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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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1,0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만약 계약서에다 뭐라고 적냐면 의리 이제 잔금 9천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의리 계약을 위반하면 이 1,000만 원은 몰취한다. 몰수해 간다. 반대로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하면 뭐 딴 사람한테 팔아버린다든지 요거 소유권 이전 안 해주면 1,000만 원 받았으니까 배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러한 걸 뭐라고 하느냐? 위약금 약정이라고 합니다. 위약금 약정. 그래서 위약금 약정은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됩니다.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만 계약금은 위약금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걸 나눠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딱 묶어가지고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 배제 특약이 없을 때 해약금의 성질. 다음,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 위약금의 성질. 위약금의 성질.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에 가게 되면 이와 관련된 지문들이 한 5, 6개가, 그러니까 3개의 문제가 5, 6회차에 걸쳐서 반복 출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없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 565조 한번 봐보십시오. 해약금. 5페이지. 565조 해약금이랑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한 위에다가 방점 하나 땡 찍으시고 이게 바로 요물계약이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교부가 돼야 됩니다. 계약금이 지급이 돼야 된다. 교부한 때에는 여기 2번 읽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즉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아직 잠깐 밑으로 내려가시고 제목만 한번 봐보십시오. 조금 내려가면 방가로 2번에 행사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고 제목만 그 밑에 작은 동그라미 1번에 이행의 착수 전이라고 되어 있고
작은 동그라미 하면 2번에 다른 약정의 부존재, 없을 때라는 게 적어져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제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다시 조문 위로 올라가 보시면 제가 조문에다가 여러분 숫자를 붙여놨죠. 두 번째 줄.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가지고 조그맣게 1번 적어져 있죠. 여기. 네.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법 자체가 제한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여기다 제가 이렇게 1번 적어놨고 그 다음에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2번 적어놨고 제 편집 능력이 잘 안 돼가지고요. 이 숫자를 어떻게 크게 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1번, 2번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여기 너무 조문 얽매이지 말고 자, 해약금 해제권을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 법은 그 자체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자체에다가 두 가지를. 여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거를 저는 요렇게 표현한 겁니다. 없을 때. 되셨죠?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법 자체에 적어져 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약금 해제의 의, 어차피 거기 내용은 볼 거니까 잠깐 여기 봐보시면 다시. 아까 여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때에는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계약금 이야기,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매수인은 자기가 지급한 1,000만 원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2,000만 원 2배의 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제란 이 단어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 법에서 이러한 권리를 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가박을 하고 매매계약 하면서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다. 그런데 나 이게 괜히 체결했다. 괜히 저질렀다. 여러분들 그러신 적 없나요? 다른 물건들 꼭 집 같은 거 아니더라도 후회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럴 때 그 후회할 수 있다. 후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이 보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갑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 일정한 불이익은 감수해야죠. 이 1,000만 원의 불이익만 감수를 한다면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 계약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없애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해제라고 합니다. 해제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한테 이 1,000만 원 너무 큰 금액입니다. 당당하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권리를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런 마음은 굴뚝 같지만 너무 큰 돈이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취소.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흔히들 짜장면 시켰다가 아저씨 짜장면 취소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취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들이 법에 딱 적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1,000만 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싹싹 빌어야죠. 어떻게 싹싹 비는 겁니까? 매일 아침마다 찾아갑니다. 없었던 걸로 합시다. 다음날 또 갑니다. 없었던 걸로 합시다. 계속 갑니다. 없었던 걸로 합시다 라는 게 바로 이 둘이 체결했던 이 매매 계약을 없애자는 청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못해 알았어 그러자. 요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해제 계약. 통상 우리가 더 쓰는 단어는 합의
해제.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합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이거를 합의해제라고 합니다. 합의해제. 자, 그러면 간단한 거. 지금 아까 여기 1,000,000원 포기하고 해제하는 거.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일방적으로.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혼자. 그러한 걸 뭐라고 하느냐?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합의해제는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럽시다. 둘이. 그러니까 합의해제. 이거는 단독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단독행위가 아니면 뭐다? 계약. 네, 요게 우리 22의 정답 질문입니다. 물론 서비스로 준 거죠. 예, 합의 해제는 둘이 하는 거. 그 다음 우리가 통상 말하는 해제. 그거는 혼자 하는 거.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래서 그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쭉 좀 더 보고요.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사의 제한, 법에 적어져 있다.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예로서 드리겠습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즉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한정이 된다. 뒤집으면 이행에 착수해버리면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추가 설명 드리기로 하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즉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가령 우리 계약금 1,000,000원 걸기는 걸되 해약금 해제라는 것은 하지 말자 콜 이렇게 되면 그 약정은 유효 무효? 유효. 그 약정이 우선한다. 이 말은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5페이지 방과로 1번에 이제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조문은 읽어봤고, 그 이외에도, 즉 증약금이라든지 대금의 일부 지급 이외에도 계약금은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원칙적으로 교부자인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판사람, 판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른다? 매도인. 판사람은 2배의 돈을 반환하고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란 일방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한다.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 혼자 하는 거. 자, 그래서 일방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을 말을 한다. 위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의 당사자 쌍방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을 해제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여기가 중요하죠. 계약금만이 교부된 상태에서는, 우리 시험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주.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다. 이 말 속에는 아직 이행의 착수는 없었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약금만이 교부된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계약의 체결을 후회하는 등의 일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어느 시점까지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그 계약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후회 가능성을 법이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법이 보장을 해주는 거. 방가로 2번 행사의 제한. 그러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부러 이걸 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조문을 읽으면서 조문 자체가 1번, 2번 다 적어져 있다.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 쉬셨다가 이 제한, 이행의 착수 전하고 다른 약정의 부존재,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